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16번째 시간으로 서유영의 육미당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육미당이라는 것은 6명의 여인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김소선은 신라의 태자인데요. 6명의 부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작품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신라의 태자 김소선이 고생하는 이야기, 이때까지 눈이 먼 상태로 있다가요. 눈을 뜨면서 6명의 여인과 결연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김소선이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 중국에서 겪었던 시련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서 6명의 여인과 결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은 서사 진행이 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다양한 모티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화에서 나왔던 다양한 모티프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발단 부분. 자, 김소선은 전생이 선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리를 잘 부는 신선 왕자진의 태몽을 꾸고 신라의 태자 김소선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김소선은 원래 선관이었던 거죠. 이렇게 태어난 김소선은 신라의 태자였고요. 또 글과 문장, 퉁소 솜씨가 뛰어나요. 퉁소는 피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했어요. 부왕이 병이 들자, 부왕은 누굴 말해요? 김소선의 아버지, 그죠? 왕자의 아버지를 부왕이라고 하죠. 병이 들자 이를 고치기 위해서, 효자여서 이를 고치기 위해 애쓰는데, 신선이 뭐라고 했냐면, 신선이 아니고 도인, 태허에 사는 도인이 명약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하여서 김소선이 그 명약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그 명약을 구했어요. 그런데 김소선을 시기하던 이복형 세징이라는 사람이 부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선이를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약을 구하자 세징을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약만 가지고 부왕에게 거짓을 아뢰죠. 떠날 때도 부왕에게 김소선 혼자 가면 위험하니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돌아와서는 김소선이 그가 탄 배가 파도를 만나서 죽었어요. 어떨 땐 그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쨌건 바다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누가 구해주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조력자는 누구냐면 이 소선이 하도 마음이 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어부들이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를 팔려고 하는데 소선은 그 거북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어부에게서 거북이를 사서 바다로 보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거북이들이 소선을 구해줘요. 그래서 육지로 나왔거든요. 육지를 떠도는데 백문현이라는 중국 사람이 소선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소선의 인품을 알아보고 그의 딸 백소저와 약혼시킵니다. 그럼 첫 번째 여인이 되겠네요.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안 되고 어쨌든 부인 중에 한 명이 백소저예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한편 중국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백문현을 만나면서부터 중국입니다. 한편 이 중국 땅에 세력가였던 배열령의 아들 배등량이 있었는데요. 이 배등량은 백소저와 혼인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백소저가 그러니까 인품도 좋고 겉모습도 매우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백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는데 백소저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김소선. 그래서 백문현은, 그죠? 백소저의 아버지는 이 배등량,
혼사를 거절하죠. 그리고 백문여는 소선에게 묻기도 합니다. 어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혼자 표류하고 있나? 라고 게다가 눈까지 멀어서요. 아까 실명했죠. 바다에 빠졌을 때. 라고 물었더니 소선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백문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아요. 어쨌건 백문여는 소선을 아끼죠. 그래서 이 혼사를 거절해요. 그랬더니 세력가였던 베일령이 백문여를 참속 모함하여서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백소저와 또 소선은 헤어지게 됐겠죠.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요. 소선은 그래서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퉁소를 불며 방황해요. 그런데 소선의 이 퉁소 실력을 알아본 이원제자 이모, 이원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예술종합학교 이런 곳이에요. 그곳의 제자였던 이모가 이 퉁소 소리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중국의 공주 옥성 공주에게 소선을 소개합니다. 이후에 소선과 옥성 공주는 지음이 됩니다. 지음은 뭐야?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죠. 그런데 옥성 공주는 여자고 소선은 남자인데 어떻게 지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소선은 지금 맹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시를 읽고 퉁소를 연주하면서 가까이 지내요. 그러다가 소선이 고국에서 기르던 기러기가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어머니 석씨의 소식을 편지로 전해오는데, 그럼 이 기러기는 어떤 기러기냐면, 자, 소선이 신라에 있을 때 기르던 기러기예요. 이렇게 소선이 사라지자 이 기러기는 날마다 어머니 석씨에게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어머니 석씨가 소선을 걱정하자 기러기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편지를 아들 소선에게 전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기러기의 다리에 묶어서 소선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러기가 소선에게 소식을 전한 거죠. 이 편지를 들은 소선이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눈이 갑자기 떠졌어요. 전기적 요소죠. 그런 후에 신분이 밝혀져요. 왜? 편지의 내용에 그간의 이야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선은 한림학사를 제수받아요. 중국에서요. 그리고 옥성공주와 혼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백소저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백소저는 백문연의 딸로 소선과 정운한 사이예요. 그런데 당시의 세력가였던 배등량이 백소저와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아버지 백문연이 거절해서 백문연은 유배를 갔고요. 그럼 소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한편 백소저는 혼인을 피하기 위해 시녀 취향과 집을 떠나 남장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버지 친구인 설공을 만나서 백소저는 그의 부탁, 이 아버지 친구 설공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딸 설소저와 혼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백소저가 남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자신이 여자라는 것도 밝힐 수가 없어서 설공의 딸 설소저와 혼인을 약속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떠나요. 보타산의 태어도인에게 수학한대요. 공부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타산에 있는 태어도인은 바로 전에 부왕이 병에 걸렸을 때 보타산에 가서 영약을 가지고 오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도인입니다. 그 도인에게 백소저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응시해서 장원에 급제해요. 남장을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때 토본이 침략하여 출정한 소선.
토번은 오랑캐겠죠. 현재 이 중국은 당나라일 거예요. 왜 그러면 토번이 침략했을 때 소선이 출정했나요? 소선은 옥성공주와 결혼한 사람, 부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진하여 출두했는데 감금당한 상태예요. 그때 백소저가 출정하여서 토번을 격파하고 소선을 구출하는데 이 둘은 정운한 사이임을 알아봤을까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요. 후에 소선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한 백소저가 라고 했어요. 승리한 백소저가 자신의 신부를 밝혔죠. 그러자 왕은 그를 금성공주로 책봉해요. 왜요? 결혼시키려고요. 소선과. 왜냐하면 부마는 일반인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성공주로 책봉한 이후에 소선의 둘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한편 설소저는 누구죠? 백소저의 아버지 친구인 딸이죠. 그런데 이 설소저는 백소저가 여자인 줄 모르고 남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인 줄 알고 정운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소저는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될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시녀 춘행과 도망쳐 남장을 했어요. 그리고 절에 기하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백소저가 원래는 여자였대라는 소문을 듣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버린 거죠. 그런 설소저를 소선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소저는 이미 소선의 둘째 부인이죠. 둘째 부인의 추천으로 소선의 세 번째 부인이 되고 이어 세 부인의 시녀 설향, 추향, 춘행은 소선의 첩이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 궁인들은 뭐예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궁을 떠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녀들이요 궁을 떠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선의 첩으로 맞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중국에서 토번의 침략도 다 물리친 상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소선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소선이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징의 제약이 탄로나요. 자, 세징은 이복형이었는데 그죠? 거짓말을 시키고 소선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소선이 돌아오자 세징을 도왔던 이 사람들이 모두 세징의 지혜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왕은 소선의 아버지죠. 세징을 극형에 처하고자 해요. 그런데 소선은 간청하게 돼요. 세징의 형벌이 감해진 거죠. 그러면 소선이 어떻게 신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소선이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답장을 썼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이복형인 세징의 이야기는 쏙 빼고 답장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토번을 정벌한 후에 신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대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결말만 남았네요. 외국이 침입하자. 여기서 외국은 일본이겠죠. 현재 일본. 소선은 금성공주와 함께 출정하여 여기서 금성공주는 백소저죠. 백소저가 두 번째 부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금성공주가 되었습니다. 출정하여 함께 외를 몰아냈죠. 그리고 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소선은 선정을 베푼 후에 부인들과 함께 보타산에 가서 승천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왜냐하면 소선은 원래 신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승에서 생을 다하면 저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물관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매우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은가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원래 스토리는 굉장히 길어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아주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주인공은 김소선이죠. 신라의 태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왕을 위해 약을 구하러 갔다가 이복형인 세징에게 약을 빼앗기고 실명하게 돼요. 그래서 섬에 버려졌는데 조력자가 나타나요. 첫 번째 조력자는 은혜를 입었던 거북이, 두 번째 조력자는 백문현, 중국인이죠. 그래서 구출되어서 중국에서 지내다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는 옥성공주와 지음이 되어 있었죠. 편지를 받고 시력을 되찾고 옥성공주와 결혼하죠. 그리고 백문연의 딸 백소저와 결혼하고요. 세 번째, 백소저가 남장을 하고 결연을 맺었던 설소저와도 결혼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왕궁의 시녀들과 도 결혼하게 돼요. 그 후에 신라로 돌아와서 외를 정벌하고 왕위에 오르는 김소선이죠. 그래서 새 부인 옥성공주는 김소선의 퉁소 실력을 알아보고 그와 지음이 되고 가까이 지내다가 비둘기가 전한 편지를 받고 결혼하게 되고요. 백소저는 백문연의 딸이죠. 소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 백문연의 딸인데 백문연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자 했던 세력과 배연령이 백문연을 유배시키고 백소저는 떠돌다가 남장을 하게 되죠. 남장을 하고 아버지 친구 설공을 만나고 설공의 딸과 정혼을 한 후에 공부를 해서 도사에게 배워서 창원급제하고 토번이 침입했을 때 무찌르는 영웅적 인물이죠. 그리고 그때 감금되었던 김소선을 구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설소저는 김소선의 세 번째 부인이죠. 백문연의 친구 설공의 딸이에요. 남장을 한 백소저와 혼인을 했는데 이 설소저의 이야기를 백소저가 했고 그래서 설소저도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이야기. 자, 김소선의 아버지 부왕은요. 신라의 왕이죠. 김소선의 아버지요. 자, 소선에게 빼앗아 온 영약을 먹고 병이 낫게 돼요. 그 다음에 후에 세징을 벌하려 하나 김소선이 만류해서 세징을 벌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 석씨는요. 영약을 구하러 떠났다 돌아오지 않는 김소선을 걱정하는 어머니죠. 김소선의 어머니. 석씨라고 한 거 보니까 본부인은 아니었던 거죠. 왕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김세징을 김소선의 이복형으로 김소선을 모함하는 인물 그리고 실명하게 한 인물이죠. 자, 김소선이 구한 약을 빼앗고 김소선을 해치려 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왜? 김소선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인물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전반부에서는 신라태자 소선과 그의 이복형 세징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소선이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부터는 소선과 새 부인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죠. 그러면 소선의 고행담 뭐가 있었습니까? 소선과 세징의 갈등 관계. 태자 소선이 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해 보탄산에 가서 영약을 구했으나 이복형이 이 영약을 빼앗고 소선을 실명하게 하고 바다에 던지죠. 그런데 이 소선이 백문현과 거북이에게 먼저 고출되고 백문현이 보살펴 주어서 그죠? 중국에서 남장을 하고 장원급제하고요. 토번에서 누구를 소선을 구하게 되는 인물.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되죠. 세 번째 설소저와의 인연은 백소저가 남장을 하였을 때 설소저와 혼인을 하게 돼요. 설소저의 아버지가 백소저의 아버지와 친구였었는데 그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부모를 잃은 백소저가 남장을 한 채 도망치다가 한 절에서 소선을 우연히 만나고 백소저의 천거로 소선과 혼인하게 되는 인물이죠.
자,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육미당은 중국에서 김수선이 세 부인과 세척과 함께하는 집의 이름이에요. 세 부인은 금방 나온 그 세 부인이고 세첩은 이 공주들의 시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섯 미인과 함께 지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얘를 통해서 이 소설은 이 제목을 통해서 김소선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다라는 거 추측할 수 있었죠. 자, 육미단계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죠. 그럼 김소선은 맨 처음에 천상계의 선관이었죠. 신선 왕자진이었는데 적강하여 신라의 태자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비범했고요. 부왕이 병이 들자 약을 구하러 떠났죠. 자, 보타산에서 부왕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지만 뒤따라온 이복형 세징에게 빼앗기고 실명하여 바다에 던져져요. 이런 소선을 처음에 거북이가 듣고 그 다음에 백문현이 구출하여 중국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딸 백소저와 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백문현이 유배가게 되자 떠돌다가 퉁소를 부렸는데 그 퉁소 소리에 반한 옥성공주와 함께 지내다가 자,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옥성공주와 첫 번째 결혼 백소저, 설소저와 차례로 결혼을 하고 육미당을 짓고 살죠. 그러고 난 후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와서 세징을 벌하려 했죠. 그런데 극형에 처하려 했으나 김수선이 만류하여서 극형에 처하진 않고 나중에 세징은 반성하게 돼요. 그 후에 외가 침략하자 김수선과 백소저, 즉 금성공주가 된 백소저가 외를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 이후에 보타산으로 가서 살다가 승천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 소설은 유교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충과 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티프가 중충적 아주 여러 번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소선이 어린 나이에 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구하러 가는 거 얘는 효이기도 하고 충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교 사상을 볼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소선이 항상 고국의 부모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통해서 유교적 가치관, 효를 볼 수 있고요. 소선이 자신을 해치려 한 이복형 세징의 형벌이 감해지도록 부왕에게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애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 부분이고요. 다양한 모티프, 뭐가 중층이 되었나 볼게요. 약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 어디? 금방울 전에도 있었죠. 그 이전에 다른 설화나 소설에서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고행을 겪는다. 약을 구하는 설화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실명과 계한, 시력을 잃었던 소선이 다시 눈을 뜨는 것. 이것도 설화로서 다른 소설에도 많이 차용이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이복형 세진과의 갈등 다른 소설에도 많고요. 설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모티프고요. 남녀가 결연을 맺는 것. 아주 많은 흔한 이야기죠. 소선이 옥성공주, 백소저, 설소저 등 다수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도 설화를 차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문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문을 살펴볼 때 제가 이 소설을 읽어주기 위해서 이 지문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어휘는 무슨 뜻이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지문을 제가 함께 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이에요. 소선이 비로소 자리에 나가 정희 소매를 떨치고 여기서 소선 주인공이죠.
자, 단소. 아까는 뭐라고 나왔어요? 퉁소, 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고자 할 때, 호련 갑자기 공중에서 한 기러기 슬피우는 것이 들리더니 점점 구름 밖에 떨어져 과복루로 향하여 오거늘. 소선이 단소를 땅에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안색이 돌변하여 눈물이 비오듯 하는지라. 그럼 딱 보니까 지금 어떤 장면일까? 자, 소선이 옥성공주와 지음이 되어서 궁에 있을 때, 지금 바로 기러기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는 장면이죠. 그때 이 기러기는 뭐라고요? 자신이 신라에 있을 때 기르던 기러기이기 때문에 지금 놀랐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 기러기가 소선의 곁으로 날아와 멈춰 고개를 들어 슬피 울었대요. 상봉한 거네요. 소선이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의 목을 안고 실성통곡하거늘, 실성한 듯이 크게 울거늘 공주와 궁녀들이 다 크게 놀라가 괴이 여겨, 이상하게 여겨서 그 기러기를 보니 순전히 붉은색인데 한 서간, 편지죠? 있어 그 발에 묶여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예요? 소선이 중국의 옥성공주와 있는데 자신이 기르던 신라의 기러기가 편지를 갖고 온 장면입니다. 이렇게 장면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크게 기이 여겨 급히 열어보니 그 글에 있으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소선의 어머니 석씨가 보낸 거죠. 그럼 편지의 내용 봅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신라국 왕비 석씨는 원통함을 머금고 피눈물을 뿌려 그를 태자 소선에게 붙이노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태자에게 전해질지 전해지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을 밝힌 거죠. 아, 예전에 네가 부왕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여서 네는 누구게 되겠어요? 태자, 소선이 되겠죠. 부왕 아버지께서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도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바다를 건너 남으로 향해 해숙의 지극한 효성을 본바다. 그러니까 해숙의 지극한 효성을 본바다라고 했으니까 이 해숙이란 인물은 아마 효성이 지극한 인물의 대명사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가 정말 효성이 지극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타산으로 영약을 찾으러 갔으니 보타산 영약은 뭐야? 신비스러운 약이죠. 왜 영약을 찾으러 갔어요?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이것이 어찌 10세 어린이의 능히 행할 바 일이요. 10세 어린이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너는 그죠? 너무나 큰 효자이기 때문에 10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약을 구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나 10세 때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죠.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가 결심을 하고 가기를 원하되 죽기로서 스스로 맹세하니 만약 너의 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네가 반드시 죽을 뜻이 있는 고로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허락하였더니 그러니까 뭐야? 너의 결심이 너무나 커서 그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너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대개 너의 지성이 강격하고 상천이 돌보시고 신명이 붙들어 마침내 험난함에서도 탈없을 것을 생각함이라. 그리고 너를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너가 그렇게 지성이 크니까 하늘이 도울 것이라 여겨서 너를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가 간 후에 왕자 세징이 스스로 말하되 특별히 배한 척을 구하여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 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함으로. 그러니까 전에 소선이 10살 때 떠나갈 때 이야기를 지금 상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징이 특별히 배한 척을 구하여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 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을 때
해상 말려요. 바다 그 넓은 곳에 파도가 하늘을 치는데 네가 홀몸으로 가서 보호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여 부왕이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나 또한 허락하였더니 어찌 반년 후에 세징은 약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너는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을 뜻하였으리요. 생각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세징의 말로 미루어 볼 때 타인의 전하는 바를 들은즉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즉 혹은 네가 보타산에 이르렀다가 풍파에 표류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혹은 혹자는 네가 대양에 이르러 빠졌으며 구하지 못했다 하니 이런 말 저런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전하는 말이 너무나 모호하고 진실로 믿기 어려워 이것이 내가 의혹이 여러 가지로 생겨 종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까닭이로다. 너가 반년이 지난 후에 세징은 돌아왔는데 너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마다 하는 말소리가 다 달라. 그래서 어머니 석시 즉 나는 마음의 의심이 풀리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덕후한 덕성과 효의 행실로서 너의 온유한 덕성 아주 좋은 덕과 효가 뛰어나고 형제에도 뛰어나죠. 그런 행실로서 상천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어찌 재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야? 너가 그렇게 덕행이 뛰어난데 하늘이 왜 너를 돕지 않았지? 라는 이야기죠. 부왕의 병든 몸은 그 영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나으시니 도인의 말이 과연 징험이 있도다. 왜? 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약을 구하다 먹으면 병을 고칠 거라고 했거든요. 이로써 보면 네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것 또한 가히 나를 기약하여 기다릴지로다. 이렇게 본다면 그 도인의 말에 따르면 너도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인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비록 그러하나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지금껏 4년이야. 4년 동안 너가 오지 않고 있으니 어찌 너에게 큰 애군 나쁜 일이 닥쳐 천수를 도망기 어려움이 그 도인이 나를 속여 그러함인가? 도인이 말하기를 너는 분명히 돌아와서 지금은 즉 그때 말하기를 애군이 있긴 하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4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아득하나 질문할 곳이 없고 하늘 끝과 땅 모퉁이의 소식을 의거할 수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넓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정말 슬프다는 얘기죠. 네가 동궁에 있을 때, 즉 태자로 있을 때 길들인 바 붉은 기러기, 너가 키우던 붉은 기러기가 네가 남해로 간 후에 남해로 영약을 구하러 간 후부터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아. 즉 동궁을 떠나지 않고 홀로 배회하며 매번 나를 대하며 여기서 나는 석시 그러니까 머뭇거리며 슬피 울어 날 보면서 울어 하소연하는 듯 하는 바가 있는 듯하니 뜻하건대 네가 혹시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나로 하여금 서간을 붙이게 하고자 함인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너가 기르던 붉은 기러기가 맨날 내 처소에 와서 슬피 우는데 아마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라는 뜻인가? 라고 말한 거예요. 하고 생각에 미치니 마음이 어지럽고 붓을 잡아 쓰고자 하는데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이야기죠. 기러기의 발에 메어 소식을 붙여 멀리 묻노니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하노니 너는 과연 보는가 못 보는가. 내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너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 고통이 가슴에 얽히고 일은 허탄하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그 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가히 알지 못해. 이 편지를 네가 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니
기러기가 당도하는 날에 곧 답서를 보내어 노모로 하여금 주야로 멀리 바라보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근심을 덜어달라라는 얘기죠. 천만 울며 축소하노라 기원하노라. 나는 울면서 기원한다. 너가 만약에 이 편지를 받는다면 바로 답장을 줘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이 어머니, 소선의 어머니 석씨가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기네요. 자, 이렇게 긴 내용을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그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현재 전달하고 싶은 서술자의 의도가 있겠죠. 공주가 보기를 다하니 오열하며 눈물을 흘려 비로소 소선이 신라국 태제로서 타국의 표박함은 타국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는 왕자 세징으로 인하여 그리됨을 알았더라. 비로소 이제 공주는 알게 된 거예요. 이에 옥깃을 정지하고 단정히 앉아 소선더러 말하기를. 왜 단정히 앉았을까요?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함이겠죠. 지금까지는 공주가 스스로 읽은 거고 이 편지를 이제 소선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 기러기의 발에 메인 글을 보니 곧 기국 왕비의 수찰이라 편지라. 자, 지금 존칭하고 있죠. 청컨대 태자를 위하여 한번 외우리다. 이제 태자인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윽고 등불을 밝힌 후 한번 낭독하니 음성이 청아하고 옥을 울림 같거늘 음성이 매우 아름다웠어요. 글자마다 뼈에 사무치고 글귀마다 코에 시리니 좌우의 궁녀가 듣고 또한 모두 말을 잃고 울며 소선은 머리를 숙이고 듣다가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니 급히 두 손으로 모비의 수찰을 받들고, 모비는 뭐야? 어머니의 수찰 편지를 받들고 어루만지며 슬피 울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후련 뜻밖의 두 눈이 활짝 열렸어. 개안이 됐어.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야. 물건을 봄에 화나여 장애됨이 없더라. 정기적 요소죠. 그죠? 편지를 보고 편지의 내용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다가 개안이 되었으니까요. 공주를 봤어요. 그랬더니 봉관하피로, 봉관하피는 뭐냐면 아름다운 옷이라는 뜻입니다. 용모가 연꽃같이 아름답고 방금 자리 위에 단정히 앉아있으니 소선이 황망히 자리를 피했어요. 왜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요. 그죠? 머리를 돌이키며 두 손을 모으고 섰더라. 공주가 부지불각 중에, 무의식 중에 소선의 눈이 스스로 떠짐을 보고 얼굴을 드러내 상대함이 마음 가득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다. 왜? 이제 서로가 얼굴 보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부끄러웠겠죠. 급히 선선히 옷을 떨쳐 일어나 침소로 돌아와 자, 설향으로 하여금 말을 소선에게 전하게 해요. 왜?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비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어요. 섭이 본래 우매함에 조난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귀한 얼굴 태자임을 알아보지 못해 태자께 예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방금 그 불미남을 자책하나이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태자의 효성이 지극하사 위로 하늘이 돌보시고 기러기가 편지를 전하는 이적 기한 일을 본받아 만리가 지적 깐같고 양전의 옥차가 탈 없으시고 양전은 뭐야? 어머니와 아버지 임금과 임금의 부인 비를 말하는 거죠. 여러 해 멀었던 눈이 다시 떠지니 이것은 진실로 고금 지금까지 희한한 일입니다. 구구한 정성으로 기뻐 손뼉이 처짐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치하하는 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소선에게 그간 제가 예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니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죠? 감은 눈을 못 보던 눈을 보게 되었고 또 양전이 무사하다고 하시니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소선이 설량을 향하여 손을 들어 살해하며 말하길 바다밖에 천한 종족이 옥주의 권해하심을 많이 입고 누차 가르침을 받다가 또 이같이 하문하시니
은혜의 강격함이 깊도소이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유, 죄송하다니요. 그런 말 마옵소서. 이런 거죠. 바다밖에 천한 종적은 신라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옥주, 공주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그 가르침을 받다가 또 이렇게 개안한 것을 축하해 주시고 부모가 양전이 무고함도 축하해 주시니 감격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공주가 드디어 서량을 명하여 소선을 복내전 후원으로 보내니 복내전 후원이 바로 소선이 있는 곳이겠죠. 소선이 가로되 사례컨대 소선이 하는 말이죠. 설랑의 천감으로 공주를 모시게 되고 여기서 설랑은 뭐냐면 랑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란 뜻이고요. 설은 아까 이 10이 설향을 말하는 거예요. 천과함으로 공주를 모시게 되고 그러니까 공주를 모신 이유는 설향 때문이다 라고 감사를 표하는 거죠. 누차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를 힘써 하였어요. 왜냐하면 김소선이 공주와 지음이 되어서 서로 많이 왕래할 때 설향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소선이 감히 덕을 잊지 못하노라 하고 이 소선이 누구한테 말한 거죠? 이 시녀 설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설향이 웃으면서 답하기를 설향은 12, 즉 시녀이기 때문에 이 소선이 남자라 할지라도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첩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거죠. 공주의 명을 받들어 때때로 태자를 청함이니 무슨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가 있겠습니까? 저는 수고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주가 매번 태자를 대하시면 두 눈이 멀물 보고 애석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그건 뭐야? 애석함을 표현했다. 이후로는 마땅히 마음이 상쾌하시리라. 개안한 것을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비록 그러하나 공주가 깊이 궁중에 계시고 이로부터 태자의 자치가 진실로 다시 과로봉에 이르기 어려우니 과봉루에 이르기 어려우니 심히 아쉬운 바로소이다.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소선이 눈을 떴으니까 공주와 소선은 자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복루는 공주가 머무는 곳인 거죠. 소선이 사례를 할 따름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끝났네요.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자, 금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인물 관계도를 보여줬네요. 그럼 그는 소선이 공주를 어떻게 대하냐를 묻는 거죠. 자, 상대 인물의 은혜에 예의 있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맞죠? 상대 인물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내용을 보냈으니까요. 그 다음 니은은 공주가 소선에게 상대 인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죠. 그 다음 디귿 설향이 소선에게 설향은 공주의 시녀예요. 상대 인물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나요? 아니요. 자, 설향 그러니까 공주가 소선에게 그런 말을 했죠. 이런 태자인 줄 모르고 제가 실례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공주죠. 설향이 아니에요. 그 다음 리을은 소선이 설향에게 상대 인물이 자신을 위해 애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죠. 뭘 애써줬다고 말했어요? 매번 자신을 데리고 공주에게 데려다주고 맞이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미음은 공주가 설향에게 상대 인물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제3자에게 전하도록 했다. 여기서 제3자는 바로 소선이 될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소선의 변화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근데 보기는 눈이 멀었을 때 그 다음에 눈을 뜬 후에를 비교해 보란 얘기죠.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A, B는 모두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죠. 눈이 멀 때는 바다에서 그 다음에 눈을 뜬 것은 중국
에서죠.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요. A 이후로 소선의 신분이 상승했어요? 아니요. 원래 태자였습니다. 상승할 더 이상의 신분이 없죠. 그 다음 A의 원인은 소선이 기르던 기러기와 관련이 있다. 아니죠. A의 원인은 이복형인 세진과 관련이 있죠. B, 눈이 뜬 것은 소선과 공주 사이에 거리를 두는 계기죠. 왜요? 그 이전엔 소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소선이 눈을 뜬 이후에는 그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어요. 부부 이후에는. 그러니까 맞는 말. 그 다음 5번 B가 이루어진 후에 눈을 뜬 후에 소선은 모친의 서찰을 받고 애통해한다? 아니죠. 모친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눈이 떠진 거죠. 그러므로 틀린 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영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영약을 구하는 행위는 한 도인의 말에서 비롯되었죠. 그렇죠. 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영약을 구해 먹으면 쾌차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왕비는 소선이 영약을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도선이 맞네요. 왕비가 뭐라고 말했죠? 편지에서 보타산으로 영약을 찾아갔으니 이것이 어찌 10세 어린이의 능히 행할 바 일이요 라고 말했죠. 이를 통해서 왕비는 어린 소년이 영약을 찾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왕자 세증은 소선을 대신해 영약을 찾으러 간 게 아니죠. 그죠? 소선이 영약을 찾으러 갈 때 따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틀린 말. 4번 소선은 영약을 찾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5번 왕비는 영약이 효험을 발휘하자 소선의 기환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왕의 병든 몸은 그 영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나으시니 도인의 말이 과히 징엄이 있도다. 이로써 보면 네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것 또한 가히 나를 기약하여 기다릴지로다 라고 편지에 적혀 있으니까 희망을 갖는 게 맞죠. 자, 지금까지 우리 오늘 육미단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국진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